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변미희 교수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 11번째 시간으로 판례에 나타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4개의 학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적 학대 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 방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주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와 방임 행위에 해당됩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방임 행위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라는 것은 아동복지법과 형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 또 아동학대 행위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신고되어서 행정기관과 경찰서에서 조사 중일 때는 우리가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의심 행위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또는 원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인정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부분인데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도 당연히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만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한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또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 충분히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아동의 어떤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그런 직접적인 결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능성만 있는 경우 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정된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017년과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사건 판례집을 연구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어린이집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판례들을 많이 제시를 해두었는데요. 그 판례들을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판례 내용을 분석을 해서 어떤 행위들이었는지 제가 좀 분석을 해서 분류를 했는데요. 총 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보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영유아의 욕구에 반한 보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로 극간식을 먹이거나 낮잠을 재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분리 후 방치하는 행위들인데요.
주로 교사들이 훈육의 목적으로 아동을 분리했다가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에 학대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였고요. 다섯 번째, 부적절한 신체 접촉인데 이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첫 번째 사례는 신체 및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협소한 작은 공간에서만 움직이도록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이에게 불편감을 주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교사의 어떤 신체 접촉에 난 불편하다라고 느끼면 또 학대 행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거칠게 다루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잡아챈다거나 민다거나 이럴 때 좀 거칠게 다루는 행위들도 아동학대로 인정이 됐고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아동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아동학대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행위들을 분석한 결과 5가지 유형으로 분리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적절한 보육을 제공하지 않았음, 이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4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위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보육을 제공하지 않음에 대해서 등원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린이집에 이틀째 등원하는 날 신이 원하겠죠. 아동이 무릎을 꿇고 안아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이 원하면 당연히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가 낯설어하고 불안해할 테고, 그래서 안아달라고 했는데도 안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 안아달라고 하는 아동의 양손을 잡고 반대쪽으로 돌려 아동이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이 부분은 거칠게 다루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우리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친 곳은 없는지, 또 치료가 필요하다면 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보육 행위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서적 학대로 2017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소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소변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보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정서학대로 판결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30분가량 화장실에 안 보내고 세워두었습니다. 5세 아이니까 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3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른도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30분 동안 기다렸다 가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그런데 아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30분가량 화장실에 보내지 않았죠. 여기서 알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교사가 적절하게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옷으로 얼굴을 닦았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탈의시켜서 세워뒀어요. 5세 아이였거든요. 다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탈의시킨다. 아이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18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정서적 학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소변 지도 관련입니다. 4세 아이가 용변 실수를 한 상황인데요. 다른 아동이 보는 곳에서 젖은 하의를 갈아입혔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도 봤지만 상의를 탈의하는 것만 해도 아이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줄 수 있는데, 심지어 하의를 갈아입혔어요. 다른 아동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동이 계속 울자 소변이 묻은 하의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부적절하죠. 비위생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라고 2019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또 판결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적절한 보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동학대로 판결된 사례인데요. 바깥놀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놀이 장면은 아니고요. 바깥놀이를 나갔다가
또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바깥놀이를 나가는 상황에서 3세 아이가 혼자 잠바를 입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바를 혼자 입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동에게 잠바를 입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7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7분은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 그냥 아이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필요할 때 보육이 제공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동을 남겨둔 채 혼자 남겨두고 심지어 불을 끄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는 혼자 어두운 보육실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육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인천지방법원에서 정서적 학대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옷을 정리하는 상황이었어요. 만 4세반에 해당되는데요. 바깥놀이를 갔다 온 다음에 피해 아동에게만 겉옷 정리를 지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지도했는데 이 친구에게만 지도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적절한 보육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2019년 대법원에서 정서적 학대로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연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판례에 따라서 만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에 따라서 한국 나이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례는 만으로, 어떤 사례는 그냥 한국 나이로 표현된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절한 보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동학대로 판결된 구체적인 보육교사의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계속해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육인들이 판례에 나타난 아동학대 사례들을 숙지하시고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동료 교사에 대해서 그 보육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모니터링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